12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집에서 너무 멀어서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죠. 한 명은 복학한 2학년 선배였고, 다른 한 명은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 그리고 많았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3명은 금방 친해졌고,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져와서 치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했죠. 동길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죠.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 나서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금 생각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장저리 반란도 없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그 밑으로 외풍이 엄청 심해서 조건에 맞았던 것입니다. 워거로 불을 끄고 물을 향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대단히 있으리가 없었습니다. 이진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이건 다시 불을 켜고 헛소리라며 뒷웃으며 다시 숨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밤, 북학생 형은 매일에 짜나봉에 나온다고 했으니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라며 매일 밤마다 불을 끄고 자기 전에 방문이 이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더군요.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습니다. 북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산미래며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귀신 봤어. 물 건너편에서 이자를 먼저 해왔다는 겁니다. 평소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형은 무시당했다며 느꼈는지 버럭 화를 내며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도 저는 어느 새벽마다 강물을 향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알건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하더군요.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서 눈을 감고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뭐라고? 쟤 아직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촌넉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안 뒤고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저도 두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 보는 것처럼 한동안 째려보더니 휙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어디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동기의 덤덤한 성격이라 복학증년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 입에 자나니 지휘하는 거 물고 있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 것이지 아니면 고기로 조이려 속이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점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저와 동기도 자지 않고 형이 물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물을 향해 신나게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 아직도 이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하고 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희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충격적으로 대답고 날라서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죠. 기숙사 여기저기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싱그러운 표정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것일 수 있으니 아침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닿아서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되자 저희는 그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옥상에 재련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은 손목을 틀어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군요. 옥상을 잠겨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형이 어떻게 옥상으로 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경찰도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타살 잃은 적도 없었고 다른 이상한 점도 없어서 추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산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기숙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반모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형의 목소리를 듣는 착각이 깨곤 합니다.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말렸어야 됐는데 말리지 못한 지치감이었을까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형이 아직도 정말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무렵 우리들은 학교 뒷산 깊숙한 곳에 비밀기지를 만들었다. 비밀기지라 해도 사내단이 노력을 들였기에 제법 훌륭했다. 판자 몇 개를 옷으로 고정해서 기바람을 막을 수 있는 오두막을 만들었고 방과 후에 그곳에서 갈집을 먹거나 야한 책을 읽는 데 마치 우리들이 직접 이용하곤 했다. 그곳을 아는 것은 나와 진, 그리고 두 마리의 귀에 전부였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날 우리는 비밀기지에서 헛번 자고 오기로 결정했다. 부모님에게 각자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말해놓고 용돈을 모아서 가이직, 불꽃놀이, 기스 같은 거 잤다. 오후 5시쯤 학교 정문에서 집 앞에 기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걸어 1시간 정도 거리에 우리들의 비밀기지가 있었다. 기지 주변은 두 마리의 유기견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마중 나와줬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연못에서 낚시를 즐겼고 저녁이 되자 불꽃놀이를 신나게 한다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우리끼리 오두막에 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았는데 깊은 산쯤에서 달빛만 있을 뿐 고요하고 어두웠다. 우리 미리 준비했던 캠핑용 전등을 켜고 서로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중간중간 밖에서 손봉대는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서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러고도 문제는 오두막 안이 너무 더웠고 혹시나 근처에 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슬슬 걱정이 많아졌는데 반창을 논의한 끝에 잠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등불이 의지에 천천히 하산하기 시작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제게 드나들듯이 왔던 길이 전화 처음 와본 것처럼 이질감이 들었다. 다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진 않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던 도중 집이 내 어깨를 꽉 붙잡고는 말했다. 저기 누가 있어. 우리는 순간적으로 제자리에 앉아 전등을 껐는데 가만히 들어보려고 집이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분이 옆 자란이 두 다리로 숲으로 배치며 나가는 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우리와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누군가 전등을 들고는 차는 오르고 있었다. 우리들은 처음엔 별로 무섭지 않았다. 되려 소리의 절제가 사람이라는 것에 지금까지 믿다던 공포가 사라진 것에 안도했다. 한두 번 때문이었을까. 우리들의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저거 누구지? 따라가 볼까?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두 친구를 시익 웃으며 물음에 동의했다. 우리는 이미 희미하게 보이는 전등빛과 숲으로 헤쳐나가는 소리를 의지하며 그 아이 쏘면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다. 저울째 모를 사람은 20분 정도 산으로 오르다 한 장소에서 멈추었다. 우리는 뒤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성별은커녕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사람은 발을 멈추더니 등이 짊어진 가방을 내려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대체 뭐하러 이 시간에 혼자 이곳에 왔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 진이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는 의견을 냈고 우리 최대한 소리를 줄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우리 시시를 웃으며 누굴지 모를 저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험하는 궤변이 들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잔에 울려 퍼졌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진과 준을 쳐다보니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그 사람은 분명 뭔가를 나보에 내리치고 있었고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TV에서나 볼 법한 저주의식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워진 나는 도망치자고 속삭였지만 지레 분명 저 사람 여자 같다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자고 말했다. 얘 대답도 듣지 않고 진과 준을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고 벗기니 취급받는 옷이 두려웠던 나는 마지못해 두 사람을 쫓아간다.
이내 불교를 없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에게서 10m 정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 도착해 몸을 숨겼다. 여자는 어깨에 보리 정도의 머리카락을 지녔고 마른 취임이었으며 발 밑에는 배낭과 전등 같은 걸 두고 사진 같은 걸 나무에 걸어 못을 받고 있었다. 이미 못은 6-7개 정도도 박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바로 뒤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는 우리를 마주 나왔던 이기견들이 있었고 놀라 우리가 소리를 내자 못을 받고 있던 여자가 이상한 괴성을 지르며 우리에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나와주는 곧바로 일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구이가 내 어깨를 잡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뒤 위를 보니 여자가 이를 달며 나를 짓밟고 있었다. 오래 혀어낼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가슴 쪽을 밟고 있었는데 손에도 쇠멍치에 당장이라도 나를 내려칠 것 같이 보였다.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나 혼자는 되어 보이는 여자는 이빨은 악물고 있었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여자가 네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이춘다. 걔들이 여자에게 들이대며 내 가슴을 밟고 있던 다리가 떨어졌다. 그 사이 저덜이 일어서 달리기 시작했고 저 멀리서 나를 기다리던 짐과 줄을 보고 더욱 세게 달렸다. 길 전에 뚝딱한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볼 수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뛰어내려갔다. 우리 셋이 산을 내려왔을 때는 벌써 12시가 치가 있었다. 발소리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네 집까지 달려서 도망쳤다. 지네 집에 도착하자 나는 놀컷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토의 긴장감에도 티가 났기 때문이다. 나와 달리 줌에 넣어 호흡하고 울었다. 다시 그곳에 가지 말자는 나의 제안에 주는 노리며 강아지들이 닿을게 알리려며 다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토목했다. 줄에 말을 따르며 개들이 여자에게 덤벼드는 순간 내가 참았지만 개시 쇠망치에 맞는 걸 봤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낮에 밝으면 다시 한 번 더 산에 오르기를 했지만 흥분해서 이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담대원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난이 발자 이따 잔음을 향했다. 우리는 그 중년 여자에 대한 대책으로 기리타촌과 야구 배트를 준비했다. 혹시나 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산으로 갔고 어제 그 장소에 도착하자 배트를 든 손에 식은땀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먼저 여자가 것을 받고 있던 나무를 살폈는데 나무에는 3-4살 정도의 꼬마의 사진에 무수한 못이 박혀 있었다. 달리 놀란 거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무 뿌리 근처에 개 한 마리의 시체가 있었다.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개는 이마에 모자 하나가 뒤치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 마리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비밀 기척을 향했다. 그리고 멀리서 비밀 기지가 보이는 순간 줄이 달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다. 뭐야 저거? 뭔가 기지의 모습이 밀화감이 들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지붕에 뭔가 붙어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줄이 기지에 두고 왔던 가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가방과 함께 지붕 전체에 못이 빼곡히 닫혀 있었다. 나는 비비탄 총을 장전하고 기지부를 열었을 때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지 안에는 또 다른 강아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사이 기지를 돌아보다 또다시 할 말을 잃었는데 벽과 마루바닥 위에 온통 준 죽어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줄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굳어 있었고 가방에 적혀있던 줄의 이름을 그 여자가 알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게다가 학교 방면 반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줄은 더욱이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 경찰에게 이 일을 말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산에 오른 것이 보이기에 두려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중년 여자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집에 잘 도착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우리를 여름방학 내내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짐과 나는 혹시나 그 여자에게 당한 게 아닐까 걱정했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니 집에 어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셨는데 집에 단골의 연이 줌의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잠시 안도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있던 줄이 셔츠를 벗자 허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온몸에 돋은 붉은 단점은 너무나도 징그럽게 퍼져 있었고 객에도 모수와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이루어 그 여자의 저주야. 애처한이라고 뻔했지만 집의 분위기에 압도된 우리는 정말로 그 여자의 짓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그런 저주는 없다고 입으로만 했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여자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줄을 지나타며 소름이 끼쳤다. 그러던 중 학교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등굣길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한다는 소문. 김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등하굣길에 같이 가자고 결정하고 한동안 같이 다니다 같은 반 친구 나이토와 사사키가 같이 학교하는 날이었다. 그때까지 중요한 여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이 거의 사라진 무렵이었는데 그날은 파나치 보이기 위해 평소와 다른 길로 가고 있었고 이게 버금이 되었다. 어라? 저 여자 그 트렌치 코트 여자 맞지? 순간 그쪽을 쳐다봤는데 정말로 앞쪽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한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고개를 톡 숙이고 서 있었다. 김과 나는 서로에게 눈 마주치지 말라는 말을 하고는 천천히 분란했다. 그리고 그 여자와 5m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우리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자는 곧바로 더심박을 쳐다보며 명차로 확인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도리어 그 여자는 그날 우리와 조우했다. 중요한 여자가 맞았다. 여자를 지나쳤을 무렵 옆에 있던 나라토가 저 아줌마 뭔가 눈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그대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무표정한 얼굴에서 나를 보고는 금세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지 오줌이 지렸다. 집은 그대로 나라 붙잡았고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기꺼러 원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며 당장 경찰에게 달려가자며 열집 달리기만 했다. 평상시라면 20분이면 될 거리를 거의 1시간 동안 돌아서 갔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젊은 경관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실토했다. 대충 이야기가 끝나자 경관은 오라한 표정으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냐고 물었다.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니 집 전화번호로 물어봤고 당장 우리를 좋게 생겼다고 말하니 웃으며 부모님과 참 이해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경찰 입단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맞지만 우리들이 있어 당장 경찰이 믿음이 가지 않았고 이 일을 해결을 주지 못할 것만 같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당장 중년 여자가 쫓아올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무작정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우리로 혼내는 사람일 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비장일탈이었던 경찰마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분명 그 여자가 우리를 찾아다니는데 성공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하는 수 없이 다짜의 집으로 향했고 서로를 안심시키며 밝은 표정으로 손까지 내며 헤어졌다. 우리 집에 가까워졌을 때 골목 사이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내 발소리이걸 인지했지만 어느새 다른 발소리가 겹쳐서 뛰기 시작했다. 분명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터질 듯한 심장은 웅크려지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걷다가 다시 집 돌아봤지만 여전히 골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이미 나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방금 걸어올 때 봤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달빛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오토바이 옆에 누군가 치저앉아 있었다. 아니, 누군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코트를 입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는데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속으로 그 여자가 왔다라는 말만 되뇌이며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필사적으로 미친 듯이 숨도 쉬지 않고 달렸다. 달달 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을 들킬 것이라는 생각에 벽에 있던 집은 무시하고 골목길 사이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집이 제대로 골목길에 달리다 천천히 몸을 세워 뒤를 돌아봤다. 더 이상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도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 가족만 아는 열쇠를 숨겨둔 장소에 저 열쇠를 꺼내 지구로 들어갔다. 부모님 쪽은 모두 일에 다셨기 때문에 집안이 어두웠는데 불을 켜려고 하자 큰 건물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불투명한 유리가 띄워진 한 건물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우를 사이에 두고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중단 여자가 있었다. 몸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두운 집안을 들여다보는 여자의 모습만 보고 있었다.
숨을 쉬는 것인지 못 쉬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전망이 흘렀다. 요리 너머로 서서히 여자의 움직임이 불었고 여자는 팔을 들어 문고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문을 잠궈라 떴다 실까 문이 열리지 않자 이제는 귀를 물에대고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 여전히 갱신당해 보던 소리를 몸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는 매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한참을 뒤를 대고 있던 여자는 조금씩 그림자가 사라지며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고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라며 확신이 들었다. 불도 못 켜고 거실로 왔다는 전화기를 들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여자가 집에 왔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고 집의 충고에 따라 거실부터 밖으로 연결된 창고를 모조리 잠그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잠그려던 그때 가로등 불로 인해 밖이 환하게 보이는 창문 밖으로 동화뱀처럼 붙어있는 중년 여자를 발견했다. 또다시 숨을 멈추고 기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저쪽에 자간이 보이는 걸까? 지금 불을 켜면 저 여자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과 더불어 공포심이 절전에 치달았다. 알까와 똑같이 준비한 여자는 서서히 멀어졌고 그 와중에 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찰을 신고로 냈고 우리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는 가. 전화는 끊고 나서 집에 불도 켜지 않고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날 밤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셨는데 그대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10분 정도 뒤에 경찰이 우리 집으로 찾아 들어왔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고 지산에도 경찰들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오늘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고 밖에 집에 머무르며 그 여자가 촛불이기만을 기다렸다. 어째서인지 어머니는 중년 여자에 대해 하나도 묻지 않으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창문에 돌을 던졌다. 나는 분명 그게 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도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돌을 던져서 우리끼리 신호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밖으로 나가보니 창문 근처에 보라색 액체가 남자에 있었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 없이 담당 독을 다리끼를 걸 따라가다가 죽은 개구리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분명 그 여자의 짓이다. 멍하니 떤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경찰에 연락했고 잠시 도착한 경찰들에게 그 여자의 이장차기를 말씀하셨다. 코트를 입고 있고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파랗게 지린 얼굴을 하고는 경찰들에게 예문했다. 그렇게 경찰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돌아가고 그날 저녁 식사까지도 우리 나고마에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역시 부부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 갑자기 현관 밖에서 남자 목소리와 함께 기이한 그의 적이 울이 엎어졌다. 분명 들어보죠 익은 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들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으며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들리자 그 여자가 작다슴을 직감했다. 어머니와 나는 못 나오게 한 아버지는 잠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그 여자의 입장차기를 확인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그 순간에 그 여전히 밖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들렸다.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간 나는 무서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다가 아버지의 부탁에 비로소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깜빡하게 얼굴을 댄 채 나를 돌아보던 그 여자의 눈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산에서 본 여자가 맞다는 내 대답에 경찰은 방황 미수범으로 체포한다며 여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방구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 문 앞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신문지와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름 끼치는 바 신문지 옆에 나무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내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만약 경찰이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를 타 죽었을 것 생각하니 또다시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렇게 여자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다.
다른 동료에 살고 있던 중년 여자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이 잃었고 정신분열증과 함께 정서부 다녀오며 그 동네에서 말썽이 많았다고 한다. 문제는 그 교통사고가 갑자기 튀어나온 여자아이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그 여자아이의 차짐에 들고서 산 위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매번 그 여자아이를 쫓아다니는 바람에 그 집에서도 치를 떨고 있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인 건 맞기 때문에 그쪽 부모도 매번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그 여자에게 동정심 같은 거 생기지 않았다. 너무나도 오싹했던 그 여자의 진담을 너무 잘 알기에 무엇보다도 결자고 인정안의 정신분열 때문에 혹시나 석방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우선났다. 만약 석방된다면 나는 또다시 그 여자를 피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까지라도 날 쫓아오다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경찰에 반해 오히려 안도가보다는 절망감이 들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0수년의 이 일입니다. 저는 공부에 여느 취미도 없어서 영화와 게임에 빠져 살고 있었죠. 그런저런 보다못한 어머니가 저에게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동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기숙학원 같은 거 전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제게 30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기숙학원에 다녀오면 준다고 말이죠. 겨우 30만 원과 방학을 바꾸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이 또있던지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야에 저는 안양에 있는 어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만큼 수업은 단먹듯 빠지고 몰래 숙소로 도망쳐 낮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그 학원의 숙소는 총 3개였는데 2집 침대를 쭉 이어 붙여놓은 구조였습니다. 제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이 2층 침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떠우주처럼 제자리에서 낮잠을 즐기다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감이의 눈인 겁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소리도 못 내면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다이브다. 근데 어떻게 이가 아픔이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박또박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날개 오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펀펀펑하고 철제 차단위로 밟고 2층 침대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옆으로 다시 눈을 돌리니 그 여자가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침대를 쭉 붙여놓은 구조여서 침대가 20개가량 붙어 있었거든요. 더 이름 못 보면 죽는 법을 싶어 생각이 들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얼마지나다 다리가 뚫리면서 여자도 사라졌죠. 식은땀이 비오도 흐르고 무서워서 거기에서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숙소로 옮겼습니다. 침대도 2층은 무서워서 2층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얼마 뒤 3월에서 모의고사를 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숙소에 남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지난번 겪었던 그 공포감이 다시금 몰려오는 겁니다. 서로하고 눈을 떠보니 저 끝에서 그 여자가 아침 비밀로 슬슬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과 똑같은 여자가 말이죠.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번에는 자리가 쉽게 뚫리지도 않았죠. 아, 이게 정말 끝이구나 하고 자꾸 얘기할 무렵 타월에서 알게 된 친구가 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 여자로 여전히 보였지만 그 친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저에게 쭉 걸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 도착할 무렵 친구가 쉬는 소리를 내고 있는 제가 걱정된 것인지 저를 깨웠습니다. 순간 다리가 뚫렸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 야, 많이 아프냐?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약은 먹었어? 친구의 질문에 저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자꾸 감이 눈이네. 그런데 그 친구가 너 혹시 머리 길고 하늘색 원피스 입은 여자에게 너한테 다가오지 않냐?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 오응로의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안 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친구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파월에서 관리 누님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관리 자충의였는데 언제나 그 여자는 나왔다고 합니다. 자서도한 여자이라는 소문이 뻗어있지만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학원에서 나타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2시가 넘게 자유를 쓰고 나고 자기 전에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남자 숙소 건물과 여자 숙소 건물이 따로 있고 중간에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 숙소 옥상에서는 여자 숙소 옥상이 원입을 했죠. 그런데 여자 숙소 옥상에서 웬 여자 한 명이 깔깔깔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 치수트를 스테본에 미친 애더가 있구나 싶어서 친구들과 띠띠대고 있는데 갑자기 보는 바람에 여자의 원피스가 포멸이나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안 밑에 당연히 있어야 될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소리를 쳤는데 옆에 친구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죠. 서로 번연해서 돌아오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전대만으로 달려있었는데 전대만 안에서 깔깔거리며 뛰고 있는 여자에게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림자가 없지? 하고 제가 뻔한 순간 친구 하나는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영문도 워매즈에 덩달아 뛰기 시작했는데 저는 5명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걀거리면서 뭔가가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진 어떠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미친듯이 계단을 부르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제 뒤에서 마지막으로 달리던 친구는 못 죽겠을까. 결국 그 친구는 그날 학원에 그만뒀고 저 역시 기간을 많이 채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에 나왔습니다. 길어와서 보면 본인의 이야기다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뿐만 아니라 당시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이랍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돌면서 별의별 괴담으로 전승됩니다. 그러니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학교이 다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좀 더 무섭네요. 가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지숙하고는 볼 때가 있는데 바보 축제 학단의 거리낌이 들어서 그런지 의심한스럽게 보일 때도 있죠. 괜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더 무섭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일 외갓집 옆에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방앗간집과 외갓집은 친합이진했던 데다가 돌아오신 분 역시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안면이 있었던 때문인지 외갓집 식구들은 그 집안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또 어디 갔죠. 저런 동생은 그저 놀러 가면 떡을 바리바리 싸드시기에 그저 좋아할 뿐이었지만요. 여러 사람들이 비소리 남아 아들들이 장전해져 큰 걱정은 없다고 위로했지만 돌아가신 분이 가업은 있겠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오셨던 효성 깊은 분이라 방앗간집 할머니나 주위 분들의 장심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찬을 치르고 얼마 뒤 부모님이 또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죠.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오신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이미 곧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외갓집에 2명이나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멀리서 구경하기에 저도 보니 끼어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굿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굿을 하다 보면 혼 건지기라며 쟁반에 받아놓은 물에서 머리카락을 던지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개로 올려 적심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무당이 계속 찔게 안아서 머리카락을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수군대기 시작했죠. 무당이 어험하지 않은 기라. 계속 안 건져지는데 어쩐지요. 그 무당문도 이를 악물고 머리카락을 건져내려고 하는 듯 했지만 결국 머리카락은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무당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래기를 처음이라고 말하셨죠.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무당문이 부른 다른 무당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오랜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을 어느새 한 번쯤이 다 되었고 마을 사람들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남은 것은 친지와 이웃, 친구분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들은 어서 들어가 자라고 쫓겨왔고요. 그런데 잠은 저 혼자 한참 이질할 무렵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성거리고 추문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리고 가난 말이야 이놈아. 여기 니를 주면 안 되는 거요. 나는 방앗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술 처음 듣는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죠. 저와 동생은 방 안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탓에 그날 밤을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외갓집에 모였던 식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째서인지 어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지만 눈물이 빠지도록 손만 났습니다. 그리고 나집이 명절이 되어서야 외삼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라기를 이유가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약주를 드시고 방앗간을 지나다시다 죽은 방앗간집 아들이 방앗간 앞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마을이 이상한 소문이 계속 돌자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굿을 차려주셨던 겁니다. 개벽 없던 굿이 바로 그 굿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다른 무당이 와서 하천만을 매다 갑자기 병풍기를 가리키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병풍 쪽으로 바라봤는데 그 와중에 몇몇 분이 병풍기 방앗간 구석에 저으면서 서 있는 죽은 방앗간집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역시 그 모습을 보셨던 방앗간집 할머니는 대정통곡을 하면서 이제 젖을 기려가라며 아들에게 소리치셨던 거였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도 듣지를 못해서 지금은 잘 모릅니다. 다행히 구술한 이후로는 그분의 후연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방앗간집은 그 후로도 계속 할머니께서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의 동생이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오는 바람에 명절 때가 아니면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앗간 한 구석에는 항상 불이 담겨있는 접시가 놓여있더군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5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포비글리아 섬은 2만 5천평 남짓한 크기로 여의도의 35분의 1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까지도 귀신의 저주를 받은 섬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의 악명이 높은 섬이죠. 시간을 거슬러 고세기로 올라가면 2단 시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국에서 14세기에 전립 침입을 막기 위해 이곳에 요새를 설치하기도 했죠. 하지만 1347년 유럽 전역의 흡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재앙이 이곳에 불어닥칩니다. 다시 서로가 멀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이 점의 감염자들을 따로 격리시키게 되는데요. 정리하러 참화한 시신들을 섬 한가운데 부더니를 파서 그대로 묻어버리죠. 문제는 흡사병의 전행성이 워낙 강했던지라 약간의 증세만 보이더라도 그 부더니를 만들어 산채로 사람들을 묻어버렸고 그 숫자가 무려 16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곳 섬에서 귀신을 봤던 사람들이 오후 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좁은 섬에 16만 명이 묻혀있다 보니 괴담은 쉽게 자그라들지 않았죠. 그러다 1922년에 포베빌리아의 한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이 병원이 운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속속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곳에도 주민들이 있긴 했는데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소문이 돌 정도로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버렸죠. 이미 수백 년이 흐른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귀신의 섬으로 그리던 이곳에는 또다시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아 의원들이 환자들을 괴롭혀 사람들이 죽은 곳이라나 소문이 났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정치병원 원장이 옥산에서 투심의 중매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이 또한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원장이 환자들을 상대로 센치 실험을 했던 게 드러납니다. 정신병을 치료하고 그 원인을 찾겠다며 환자들을 산채로 실험했는데 그러다 죽은 환자들이 생기면서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원장이 죽자 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원장의 죽음을 목격한 간호사가 섬뜩한 질문을 합니다. 원장이 떨어지는 순간 즉사하지 않았는데 죽는 순간까지 파란색 안개가 그를 감싸고 있었고 심지어 목을 두르는 형사가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즉 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귀신의 소임으로 죽었다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유명 과학자들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 귀신의 소인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발견합니다. 이리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페스티벌을 땅속에 존재해주며 시체를 타고 나면 잿더미가 미지한 먼지가 되어서 마음을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살로 걷어야 하는 게 또한 이 먼지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먼지들은 흡착관에 감염되게 만드는데 병원 원장 또한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귀신 때문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던 상황이라 주민들을 그대로 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귀신과 관련된 괴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저주받은 섬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가족이 이곳 섬을 사겠다며 정부에게 허가 요청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 포르빌리아 섬 가족들은 집을 짓고 이곳에 한물 묵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딸이 다쳐서 밤을 이상 뛰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딸이 말하기에 자신이 밤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남자가 나타났고 자세히 보니 온몸이 썩어 있었고 너무 놀라는 바람에 다쳤다는 거였죠. 당연히 이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보트를 타고 이곳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섬 안에서 비명 소리들이 들린다는 보고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1968년에 잠시 농어 묘지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살지 않는 버려진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민들은 이곳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죠. 지금도 베네치아 근처에서 섬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용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실스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좁은 땅덩어리에 16만 명을 파 묻었으니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를 다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어두운 공포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